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박 시청자 여러분. 자, 8월 15일 데일리 뉴스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이죠. 네. 그래서 아마 다들 이제 뭐 편하게 쉬실 텐데, 아침에 좀 비가 오네요. 다행히 운동 갔다가 끝나고 오는데 이제 그때 비가 와가지고 비는 조금밖에 안 맞았는데, 선선하니 괜찮은 것 같고요. 이제 날이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아침에 살짝 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선선한 것 같아서 이불 끌어당기고 잘 때 너무 좋죠. 이제 점점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정말 올해 여름은 진짜 별로 안 더웠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작년이 너무 더웠었죠. 그래서 올해 저는 에어컨을 한 번도 킨 적이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집으로 작년에 이사 오면서 에어컨을 안 달았어요. 그래서 그냥 선풍기로만 그냥 했는데 지낼만 하더라고요. 다행히 집도 좀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괜찮았어요. 가끔 방송 들으면 매미 소리 나고 그러죠. 제가 이제 주변에 제 아마 그 실거주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집을 고르는 기준이 있고 와이프가 고르는 집을 고르는 기준이 있는데 저희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절대 그 집을 안 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와이프 산과 나무가 있어야 돼. 그래요. 아무튼 뭐 잠깐 이야기해봤고요. 자, 오늘 휴일이라서 뭐 그런지 부동산 관련된 기사는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세금 관련된 기사는 그 중에서 몇 개 좀 보고요. 좀 오늘 약간 편하게 해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직장인을 봤더니 직장인의 71%가 이직 포기한 적이 있다. 잡코리아에서 어떤 조사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 조사가 나오니까 여러 언론에서 이거를 이제 다 다뤘어요. 이직 고민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직 고민 과정에서 포기한 경험이 있다. 오케이. 하나만 볼까요, 그냥? 이런 기사예요. 이직 고민한 직장인 71%가 이직 포기한 적이 있다. 그러면은 왜 포기했냐? 옮길 만한 회사가 없어서. 뭐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이직 포기한 이 71% 중에 63%가 당시 포기한 그 결정을 후회한다. 빵 터졌어요, 제가. 이직을 실행한 거는 30%가 좀 안 되고, 포기한 게 한 71%인데, 이 71%의 한 63%는 후회한다. 거의 한 전체로 보면 절반 가까이 되는 숫자네. 40% 정도네. 자, 그러면 왜 포기했는지 좀 봤더니, 이직을 고려하거나 준비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뭐 거의 90%가 넘죠. 이직을 고려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리고 이제 실제 이렇게 하는 행동이 이제 줄어드는 건데, 이직을 고민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연봉 불만족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회의감. 이게 이제 인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어려운 게 연봉을 더 높이기 위해서 옮긴다는 게 어떤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인터뷰를 많이 했었잖아요, 사람들하고. 저는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했으니까. 그래서 인터뷰 같은 걸 많이 했는데 물어보면요, 심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비용이 한 1,500에서 2,000 정도는 내가 더 뛰어야 옮긴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옮기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올랐다. 물론 1,000만 원도 되게 큰 돈인데 기존에 했었던 어떤 업무 어떤 환경, 그리고 주변 동료, 그리고 또 그 회사에서 나름 또 인정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를 고려하면 내가 1,0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옮기는 건 약간 좀 리스크가 있다. 뭐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럼 이제 또 새로운 곳에 가면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알게 모르게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약간 좀 텃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또 뭔가 평판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연봉 불만족이 많은데 쉽지 않다, 그죠? 어, 그런데 이제 이직을 포기해본 직장인들도 많았다. 71%.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좀 봐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이제 왜 이직을 포기하고 직장에 남았을까? 그 회사에 남았을까? 막상 옮길 만한 회사가 없었다가 이제 30.9%고 시기상의 문제다. 다시 할 거다.
그리고 서류 면접 탈락했다. 아직 이직 시도에 실패했다. 그리고 여기 많은 데도 없다. 9%. 함께 일한 동료 때문에 9%. 8.9%.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연봉을 더 올리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포기한 사람 중에 한 60 몇 %는 여기 보시면 이직을 포기했던 한 66%는 후회한다고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봉을 올리고 싶으시면 본인이 속한 회사가 어떤 인더스트리에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좀 잘 되는 쪽으로 아예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똑같은 뭐 경영 지원 직군인데 아니면 뭐 마케팅 직군인데 좀 죄송한데 A라는 산업이 좀 약간 사양 산업이야. 그리고 평균 연봉이 좀 낮아요. 그러면은 그 A라는 산업군에서 보통 여러분들은 이직을 막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아예 새로운 쪽으로 그렇지만 직무를 바꾸긴 힘들어요. 보통 본인 커리어가 3년이 안 되면 바꿀 수 있는데 3년 넘어갔다 그러면은 직무는 솔직히 바꾸기 힘들다. 그래서 그걸 바꾸고 싶으시면 뭐 예를 들어서 경영학 석사, MBA 같은 걸 따시던가 뭐 그래야 되는데 또 말처럼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힘들다 그러면은 아예 인더스트리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사양 산업인 A 산업에서 A 산업이 아니라 좀 약간 향후 전망 있는 뜨고 있는 산업 B 산업 쪽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런 데가 어디가 있을까 그러면은 뭐 석유 화학 에너지 이쪽은 뭐 원래부터 계속 좋았었고 앞으로는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되면서 이제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쪽이 괜찮을 거예요. 빅데이터라든지 뭐 IT 쪽이야 뭐 워낙 그랬었고 지금 자동차는 좀 안 좋죠 분위기가. 그렇고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염두하시면서 이직을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약간 좀 말씀드리려고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오늘 뭐 휴일이니까 좀 약간 편하게 해봅시다. 오케이. 자, 역세권 소형은 역시 분양가 상한제를 이런 데다 집어넣어서 막차 아파트 잡아볼까? 약간 광고. 이건 광고 아니는데 특별히 의미 없어서 패스. 유튜브를 봅시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유튜브 광고 협찬 의무화하자는 유튜버. 이제 계속 이제 뭐 합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다른 사람하고 뭐 콜라보도 하고 협찬도 하고 해가지고 좀 계속 새롭게 뭔가를 하자는 건데 특히 이 여러 채널 중에서 유튜브가 특히 더 이렇게 그 변화가 빠르고 계속해서 뭔가 그 새로운 그 자극을 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뭐 페북도 해보고 블로그도 해보고 네이버 포스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말 다 했는데 유튜브 채널만큼 어려운 게 없더라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뭐 그냥 이게 편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올려주는 이 영상을 시간도 이게 짧지 않고 긴데 그래도 꾸준하게 평균 한 4, 500명 내외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지만 계속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또 있고 조금씩 변화될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자, 김기한 유튜브에서 중요한 건 10분이다. 뭐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클릭을 해봤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스24네요. 예스24니까 예스24 그 서점이잖아요. 서점. 그죠? 그래서 역시 책 광고였는데 근데 책 광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았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중요한 건 10분인데 예스24 문화웹진 채널 예스고요. 이분이 이제 그 책을 쓰신 저자분이신데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수억 원의 광고 수익을 올렸다는 그 크리에이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죠.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이 이니까 유튜버라는 뉴스도 오래됐다. 바야흐로 유튜브 전성시대인데 이제 막상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저도 이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특히 장비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좀 현실적인 장비들을 사 모으고 있거든요. 그 되게 저렴하면서 가성비 좋은 것들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고 있는데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1인 방송 시작하는 법의 저자 김기한 씨. 김기한 아까 그 선생님 이름이 이제 저자분이셨네요. 그래서 1인 방송 시작하는 법. 부담 갖지 말고 일단 시작하라.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채널을 어떻게 개설을 했냐면요. 원래는 저도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영상을 찍고 이제 그걸 처음 해가지고 올려야지 했는데 갑자기 직방TV 절세의신을 하면서 제가 이제 뭔가 좀 댓글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좀 어려운 게 있으니까. 그런데 제 유튜브에서 그걸 달아야 되는데 그 댓글을 타고 제 채널로 넘어오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채널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좀 너무 아까워서 기존에 있었던 강의 자료 중에 몇 개를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이미지 뭐 그냥 일단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여기 정말 중요해요. 일단 시작하는 게 좋은데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비단 유튜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은 일단 저지르고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됐다 싶으면 그냥 하세요. 이 세상에 완벽한 거 없다. 자,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1인 방송 시작하는 법. 근데 이게 뭐가 좋았냐면 책 소개 글인데 중간중간에 그 좋은 팁들이 나와서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뭐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책을 보시고 마음에 들면 책을 사셔도 되겠죠. 저 뭐 무슨 관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사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세부적인 내용 보시면 좋은데 봅시다. 배우, 기자, 마케터, 소셜미디어 기획자, 이력이 화려하고 의외에서 놀랐습니다. 배우셨대요. 그러니까 되게 좀 잘생기신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알려드리자면은, 자,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플랫폼이 좋을까요? 사실, 실시간 방송을 하기에는 유튜브보다 트위치, 아프리카가 좋대요.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유튜브로 이제 라이브 곧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녹화하려면 유튜브가 낫다. 그런데 실시간을 처음부터 하기는 어려우니까 녹화 방송을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유튜브가 그런 면에서는 좋다. 그리고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실시간으로 넘어가는 게 좋고 그것도 이제 잘 되면은 다른 채널도 같이 하면 좋다. 실제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그렇게 하는데 대도서관도 실시간 방송은 트위치에서 녹화 방송은 유튜브에서 한다. 그렇구나. 전문성 있는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라고 했는데 특히 청소년들에게 전문성 기대하기. 이 책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쓴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되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게 고등학교 3학년인 유튜버가 본인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인데 사람들이 이 방송을 켜놓고 같이 공부한다는 거죠. 특별한 내용도 없다. 다만 쓱싹쓱싹 하는 연필 소리를 조금 극대화한다든지 그런 효과만 준다. 본인이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걸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도 제가 잘하는 게 이렇게 기사 보면서 읽어드리면서 해석해드리고 이 기사 중에서도 되게 잘못된 기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게 인터넷 방송의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꾸준함이 재능.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35번째 같은데 계속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된다. 좋아. 나는 매일 하고 있어, 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일 6시에 정확히 올린다. 내용 별거 없다. 지하철 들어오는 거 찍고 나가는 거 찍고. 그런데 이걸 3만 명이나 본대요. 대박. 대중교통 공작소? 장난 아닌데? 이 중에 이 3만 명 중에 우리 아들이 열심히 보겠다. 저희 아들이 지하철 버스 환장하고 좋아요. 좋아. 컨텐츠가 쌓여야 구독자가 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 일주일에 하나씩은 꼭 올리자. 오케이. 그런데 1년 이상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웬만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웬만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취향에 다양해서 구독자가 생기기 마련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반응에 따라서 방송 포맷이나 내용도 조금씩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고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되게 다른 채널에 비하면 되게 뭐 부족해 보일 수 있고 그럴
그러겠지만 저는 그런 분보다는 저를 믿고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시간을 투입을 해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달치 방송을 미리 찍어라. 그렇지,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분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최대 10분. 10분 넘는 영상 안 봐요. 5분도 길어서 안 보는 사람. 그럼 왜 최대 10분이냐? 10분 이상 돼야 광고가 붙거든. 야, 그래서 정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방송을 봐주시는 이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 평균은 이 해당 영상을 4,500명, 좀 많이 가면 1,000명 넘게 본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밑에 한번 스마트폰 기종 상관없냐? HD급 1920, 1080 해상도만 지원하면 괜찮다. 야, 이거 내가 이제 영상 편집 공부하니까 이제 이런 게 어떤 내용인지 이제 확 와닿네. 편집점을 잡는 기준이나 노하우가 궁금하다. 이것만 볼게요. 자연스러움이다. 방송자의 말이 끝나는 지점에서 자르는 편이다. 약간 재미 요소를 넣고 싶을 때는 이건 헛소리다라는 느낌이 나게 출연자가 뭐뭐 했습니다 하면 뭐뭐 다 전에 자른 식으로 편집하기도 한다. 동작이 바뀌는 부분도 신경 쓴다. 오케이. 이런 걸 이제 좀 잘 보면 괜찮다. 저작권 없는 음악 파일을 3,000개 정도 모아놓고 여기서 주로 고르는 편이다. 오케이. 좋았어. 이런 걸 좀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 한번 쭉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책도 한번 서점에 가서 보시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중공공으로 봤더니, 자, 부동산 투자하는 회계사 이승현 대표, 미리 준비해야 절세한다. 짠짠. 제가 좋아하는 자본가 이승현 님이 나왔네요. 이승현 회계사, 미리 준비해야 절세한다. 좋아요. 아시죠? 자본가님. 투자까지 같이 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아마 한경 거기 그렇지. 2019 한경 재테크쇼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법 개정안 및 절세 전략 주제로 강연 나선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분이고 얼마 전에도 만나서 밥 먹었는데 우리 다시 밥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 내용이 이제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 자주택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집을 처분하는 과정이나 보유하면서 일가구 주택자 혹은 임대사업자가 되면서 안심을 하는데 이 또한 잘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많다. 저도 늘 말씀드리죠. 특히 1주택자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거주주택 빼고 나머지 임대주택으로 다 등록하신 분도 임대주택 등록했으니까 되겠지 뭐라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이미 다 말씀드린 거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약간 그 한경 트렌드쇼 그 홍보하는 그 기사인데 제가 또 좋아하는 분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도 좀 있고 관심 있으면 가서 들으시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소개 드려봤습니다. 1시간 정도 강의하신다고 하시네요. 오케이, 좋아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 좀 약간 볼만한 게 있었는데 자, 상속신고 무조건 해라. 이거 잠깐 볼 거고요. 와, 기업 실적 안 좋은데 내년 세금을 300조 원이나 걷겠다는 정부. 이거 혹시 여러분들 그 나라 예산, 국가 예산이라고 하죠. 그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1년에. 제가 대학생 때,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도 더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재학생 때 그때 100 몇 조였고 200조 좀 있으니까 200조가 넘더라고요. 지금 내년이 한 500 몇 조 예상한대요, 지금. 지금 너무 지금 슈퍼 예산인데 도대체 이 예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세금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 세금 중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 세 가지에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법인세에서도 굉장히 많이 걷어들이고 있는데 이 법인세는 말 그대로 법인 그 회사들의 그 실적에서 실적이 좋아야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지금 그 기업들도 대기업들도 지금 많이 안 좋잖아요. 근데 참 좀 그래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이런 거 기사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워서 좀 그랬고 자, 상속 신고 무조건 해라.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상준 세무사님이시고요. 상속신고 무조건 해라. 자, 보겠습니다. 자, 상속세 신고 여부를 결정할 때 상속세만 고려해서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훗날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까지 고려하면 의사결정이 달라져야 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속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웬만하면 내가 받은 재산이 10억 이하면 상속세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특히 서울 강남권에 있는 집값은 막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생겼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차피 상속세를 안 내니까 에이 그냥 신고 그냥 해봤자 어차피 뭐 딱히 나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안 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그 재산을 상속세는 안 나오더라도 그 재산을 팔 때 양도세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상속세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죠. 나중에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상속세가 과세 미달이더라도, 아니면 더 나아가 약간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자, 잘 들으세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준시가를 취득원가로 봐요. 기준시가를.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기준시가가 일반 시세보다 더 커요, 작아요? 작죠? 작으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그게 한 7억 정도 된다고 하자고요. 7억이면은 7억이 취득원가가 돼버리잖아요, 그 주택에. 그렇죠? 우리가 주택을 취득하는 거에는 일반 매매뿐만 아니라 상속증여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7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취득가가 7억이야. 그러면 그 7억에 대해서 나중에 이 집을 뭐 12억에 팔았어. 근데 시가가 10억인데 이걸 12억에 팔으니까 나는 2억 정도 차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취득원가가 7억이니까 12억에서 7억을 뺀 5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세 계산 시 기준시가를 취득원가로 보지만 상속세를 신고했을 경우에는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취득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좀 전에 무슨 벨 소리로 들렸죠? 갑자기 관리실에서 뭔가 안내 말씀을 하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와이프한테 들으라 그래야지. 야, 자, 그래서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세 계산 시 기준시가를 취득원가로 보지만 상속세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고를 해야 이 취득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이게 10억까지는 상속세는 그 세금이 안 나오니까 실제 시가대로 신고를 하셔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팔았을 때 취득가가 높아서 양도차익이 줄어들 거다. 물론 좀 비싼 거를 받아서 10억이 좀 넘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 10억이 좀 넘더라도 상속세는 조금 나오더라도 취득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오히려 양도소득세에서 이득을 볼 거다, 그 말이에요. 추정컨대 조금 전에 아침 방송은 광복절이니까 태극기에 대한 이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국기는 비가 오면 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집에 태극기가 있는데 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오케이. 자, 태극기 다들 다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상속세 계산을 할 때 쭉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이것저것 여러 종류의 공제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10억 원 정도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거의 없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누가 상속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라. 돈 많은 사람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게 있네요. 자, 그래서 한번 좀 보시고, 사실 요 내용 비슷한 걸로 제가 엊그저께 직방에서 절세 여신 찍었거든요.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기사가 또 나오네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고, 점점 이게 집값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공제되는 금액은 정해져 있고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이것도 좀 뭔가 시대상에 맞게 좀 변화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되게 빨리 변하고, 다른 거 뭐 민간 택지 분양가 상가제를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안 맞으니까 그 요건을 고치면서
이런 걸 왜 안 고치는지, 늦게 고치는지 이해가 안 되네. 그죠? 아유, 정말 속상해서. 더 세게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오케이. 자, 또 하나 볼 건데, 전화해도 안 받고, 상담해도 무소용인 국세 상담센터의 현주소. 아,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요거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고 상담해도 무소용. 국세 상담센터의 현주소. 자, 세금,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이 워낙 어려우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이제 막 하시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국세청 세밀의 콜센터 126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연결 진짜 잘 안 되죠. 9시 딱 되면 바로 해야 돼. 그런데 뭐 어렵게 연결이 됐어. 근데 그때 상담하는 내용 어떤 내용이죠? 법적 책임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약간 일종의 그 가이드. 물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워낙 세금 상담이라는 게 본인의 상황을 다 알아야 되고 정말 거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전화만으로 뭔가 상담을 하거나 그러기는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 불만이 뭐냐면 이런 상담 자체가 연결도 잘 안 되고, 두 번째는 뭐죠? 연결해서 내가 상담을 받았는데 그게 어떤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서면 질의 또는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 서면 질의는 약간 일반적인 내용이고,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는 뭐죠? 본인 특정 케이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만 얘기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 포함해서 그 해당 케이스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차라리 좀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케이스면은 그걸로 가셔야 되는데 막상 닥쳐서 이렇게 막 알아보시니까 좀 힘드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세청은 권력기관이 아니라 봉사기관이라고 말했지만 이 대국민 납세 서비스의 현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내용이 밑에 있는데, 반대로 이 국세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 국세 공무원들 역할이 세금을 부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잘 걷는 게 원래 본연의 업무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상담이 주 업무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또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을 또 이렇게 상담을 하겠냐. 이 일반적인 국민이 그렇다고 모두가 다 세무사 찾아가서 유료 상담 받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건데, 아무튼 그 세무 공무원들도 업무 강도가 엄청 많아요. 세요. 그런데 이것까지 막 하니까 본인들도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현실하고 이런 거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어요. 너무 이제 규제가 많아지니까 세무사님들도 힘들어하는 거죠. 상담하는 게 두려운 거고. 아까 그 잠깐 소개했던 자본가님 이승현 님도 이제 그런 그 저번에 이제 식사했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게 현실이 좀 그렇다.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금 납세자들한테 오히려 더 불리한 그런 현실이 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이제 요거죠. 콜센터의 세법 상담 내용의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혹시 모르신 분 계실까봐 한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법적 효력을 안 갖고 있고요. 최근에 양도세 계산법에 대해서 문의한 납세자가 콜센터의 답변대로 계산해서 세금 납부했지만 콜센터에서 보내준 산식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가산세를 내야 하는 일도 발생해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올리는 일이 발생하게 됐다. 이거는 콜센터가 아니라 그 서면질인데, 그 어떤 건지 우리 기사에서 한번 봤었죠. 국세청 믿고 세금 납부했는데 가산세 내라는 거. 직방 칼럼에 썼나 보구나.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왕왕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상담도 힘든데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해놔도 어떤 법적 책임이 없어서 되게 황당하다. 하지만 국세청은 일관되게 검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그래서 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알겠지만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침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또 세무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최한규 세무사님 아시죠? 말해도 되죠, 최 세무사님. 좀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뭐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어, 이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사실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요즘에 규제라든가 정책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세법 자체도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어졌는데 그때 이렇게 뭔가 세무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그 신고를 상담을 의뢰한 그 납세자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납세자 분이 본인의 어떤 모든 정보를 다 오픈하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세무사와 같은 그런 전문가는 그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지적 어떤 재산을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고요. 뭐 내가 만약에 세무사라면 그런 거에 대한 상담료를 얼마를 받아야 될까 한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상담료는 뭐 이게 시간당 얼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대행료, 수임료 있죠. 사건 수임료 그런 건 얼마를 해야 될까? 내가 세이브해주는 세금의 최소한 한 10%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 상담을 통해서 세금을 내가 1억을 줄였다. 그럼 1,000만 원은 내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저는 세무사가 아니라서 그렇게 했는데 좀 그 세무사 분들도 세무사지만 사건을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 좀 약간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1,000만 원 딱 생각하면 되게 큰 돈이지만 내가 세이브한 금액이 1억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 한 10%, 아무리 붙어도 한 5% 최소한 뭐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먼저 가져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제발 제발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이 내가 믿고 맡기는 세무사가 정말 일을 잘 하려면요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는 다 오픈해야 돼요. 내가 무슨 사건에 휘말려서 송사에 휘말려서 뭐 이게 뭔가 변호사를 하면 이 변호사한테 내가 다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변호사한테 뭐 숨기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 책임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어, 아시겠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최 세무사님 그리고 이 세무사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까 딱 두 가지예요. 너무 바뀌어가지고 본인들도 때로는 가끔 실수할 수도 있고 이게 정말 약간 좀 혹시 해가지고 이제 좀 불안한 마음이 있다. 사람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두 번째, 상담을 하는 사람이 좀 뭔가 좀 오픈을 다 안 하는 것 같다.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러면.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회계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이 상담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납세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콜센터 전화해도 여기도 전화도 안 받지 해봤자 법적 효력도 없지.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해서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좀 실력 있는 세무사 찾아가는데 이제 점점 그런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죠. 어, 정당한 대가는 못 받고 리스크만 커지니까. 이건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무사 회계사라고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좀 두 가지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있어서 요즘에 더 납세자한테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좀 이게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변에 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막 속상하다 막 그런 얘기를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인식을 좀 바꿔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면으로 보면 제 강의 듣고 그 강의 내용대로 해서 물론 저는 이제 세무사가 아니니까 상담 못 드리죠. 그런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세무사 또는 그 세무서에 상담 받아서 좀 간단한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한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막 몇 억 아끼신 분이 계시거든요. 제 수강생 중에. 와, 그러면 좀 너무 싼데, 수강료가? 30만 원밖에 안 하니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그 부분이 좀 비싸다고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 계시겠지만 저는 충분히 그게 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강의할 때 말씀드리지만 제 수강료에 뒤에 공 두 개는 붙여서 이득 볼 수 있게 해드리겠다라고 저는 말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자신 있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들으시면 되니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사 종류는 좀 많이 봤는데
아침부터 저 녀석은 왜 짖을까요? 매미 소리도 들리고 강아지 소리도 들리고 죄송해요. 아마 저희 윗집에 있는 그 있잖아요 같은데 애가 좀 되게 팔팔하더라고요. 자, 이직 고민 직장인 이거 봤고요. 유튜브에서 중요한 건 10분이다. 이렇게 긴 시간을 방송하는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승현 회계사 세무사님 강의 잘 하시고요. 필요하신 분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상준 세무사님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상속신고 무조건 해라. 그리고 안타깝지만 지금 참 이 세무상담에 대한 게 좀 뭔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좀 협조할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자, 오늘 데일리 뉴스 여기까지 좀 하고요. 오늘 뭐 강아지 소리에 비행기 소리에 막 별 소리 다 나네요. 좀 거슬렸던 부분이 있다면 좀 양해 말씀드리고 제가 좀 너무 자연 친화적이다 보니까 창문을 열고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됐어요. 제 방도 선풍기 조그만 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하고요. 이제 8월 지금 새도 울고 난리도 아니네 이제.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 오늘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어떤 날인지 다 아시죠? 특히 최근에 어떤 이슈 때문에 더 그런 의미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비가 또 그 사이에 또 그쳤어요. 그래서 오늘 뭐 혹시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오전에는 제 할 일 좀 하고, 점심에 좀 우리 아들 녀석 좀 뭐 맛있는 것도 좀 해주고, 오후에는 좀 이렇게 외출 갔다가 저녁에 외식도 좀 하고 좀 그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가족들 아니면은 혼자만의 시간 좀 가지시면 좋겠고,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루, 일생에서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내시고요. 소중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